이번 주도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뉴스도 쏟아졌습니다. 오프닝에서요, 마음의 건강 얘기했는데 마음의 건강 챙길 때도 잘 먹고 잘 자야 한다고 합니다. 음식 꼭꼭 씹어 먹어야 하듯 넘쳐나는 뉴스도 차곡차곡 정리해야 청취자 여러분의 머릿속 역시 편안하실 겁니다. 자, 이걸 도와주시는 반가운 두 분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아까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배종찬 인사이드 K 소장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자, 총선 탑3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총선 최대의 적은 나 자신입니다. 녹취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도덕 기준에 맞지 않는 거로 이렇게 해서 취소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탄에 맞지 않는 소위 막말 또 잘못된 행동, 태도를 보인다면 사실 국민을 대리하는 일꾼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겠죠. 무슨 예찬인가 하는 장예찬 씨 후보인가요? 그분이 정치를 하기 전에 썼던 표현들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로서는 저런 사람이 또 우리를 대표한다고 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언행을 하지 않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발언들이 어떤 공적 이슈에 관한 것일 때는 만약에 잘못된 생각이었다면 그런 걸 스스로 바로잡고 진심으로 생각을 바꿨는지 그런 여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언행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언행이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의 경우에는. 자, 어제 이 시간에요, 정호김 전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여든 야든 이 막말과 관련해서 공천 철회한다든가 빨리 손 써야지. 그래, 빨리 손 쓰는 데가 그 선거에서 승기 잡게 될 거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으셨는지 어젯밤 한 10시 반쯤 전화해가지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경쟁적으로 도태우, 정봉주 후보 공천 나란히 이렇게 취소하더라고요. 자, 배 소장님. 네. 두 분의 막말 파문부터 이 철회 과정,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올 것이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총선은 민심을 수렴해내는 것이고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 아니겠습니까? 어느 당 할 것 없이 저는 정봉주 후보자도 그렇고 도태우 후보자도 그렇고 또 거론하게 될 장해찬 후보자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자적자입니다. 자신의 적은 자신.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흘려보냈던 그 숱한 말들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한동훈 위원장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저는 이걸 좀 미리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예.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 이제 정당 지지율인데 정당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도 그렇겠지만 국민의힘은 37%,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이 5%포인트 앞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7%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범민주 계열 정당 지지율은 39%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 모든 과정들을 보는 겁니다. 공천되는 과정 이런 상황들을 보는데 서울은 좀 더 심각합니다. 불과 직전 조사에서는 40%대까지 올라갔었던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인데 이번 주에 발표된 이 한국갤럽 조사 오늘 발표죠. 어떤 지지율이 나왔을까요? 국민의힘 서울에서 30%. 더불어민주당 32%, 조국혁신당 서울입니다. 9%. 그러니까 민심은 시시각각 지금 남아있는 20여일 되는 남짓 시간에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여론의 이 해초리 여기에서 정당이 비켜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김 의원님, 이거 알면 몰라서 못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국민들을 좀 설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될 거야? 막말과 관련한 얘기들이. 그래서 양당 모두에게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전 검증 과정에서 과연 못 걸러냈을까?
이런 의문이 일단 기본적으로 남고요. 예. 양당 모두 시스템 공천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종의 친소관계라든가 뭐 사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힘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힘이 작동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예. 도태우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태극기 변호사로 너무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검색해도 관련해서 이전에 했던 말들이 다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경선에서 결국은 걸러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경선에서 이기고 나니까 경선에서 이겼다고 하는 형식적 측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을 했다고 하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뒷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예.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이 강북을에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또 하위 10%에 걸려가지고 불이익을 보는 상황인데 결선까지 가서 결국은 정봉주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당 후보가 된 상황인데 막말이 막 튀어나온 거죠. 근데 정봉주 후보도 검색하면 나올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양당 모두 사실은 저는 좀 비판하는 입장에 좀 서 있고요. 예. 근데 결국 어젯밤에 저도 뭐 YTN에 TV에 나와서 그 얘기했거든요. 오늘 예. 밤 중으로 결단을 해야 된다. 예. 안 하면 이거 리스크가 커진다.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이게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보자면 양당 모두 밤중에 전부 다 컷오프하는 일이 그랬어요.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말의 법칙이라고 굳이 뭐 붙이자면 예. 총선 앞두고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부동층으로 잡혀 있는 유권자들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유권자들이 최종 결심하는 시기도 있을 거고요. 예. 또 연성화된 지층 같은 경우도 과거 연구조사한 거 보면 한 달 전부터 마음을 결정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이럴 때 저 당은 싫어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만드는 이런 악재들이 나왔을 경우에 그거 제대로 빨리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표심으로까지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걸 두 당이 모두 알았다고 생각해요. 김 의원님 그 말씀이시라면 지금 국민의힘의 그 조수현 후보,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막말에 대한 흔적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나오지 않을까요?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장해찬 후보 관련해서도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훨씬 더 사실은 고민이 좀 깊다고 봐요. 민주당은 정봉주 후보만 지금 뭐 컷오프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 전략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도 좀 고민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막말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더 논란이 되는 후보들이 있고 또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당내 경선을 뚫고 올라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까지 받았다. 전화까지 해줬다는 말을 본인의 입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그대로 뒀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오늘 뭐 밝혔듯이 태도를 앞으로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과거에 했던 말들이 계속 튀어나오면 이 대통령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결국 윤 대통령 리스크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참 고민스럽다고 보이고요. 예. 조수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뭐 친일 발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이완용에 대해서도 지금 그 뭐 칭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발언을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될 거거든요. 과연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더군다나 장해찬 후보까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두 명 다 컷오프를 해야 되는가. 이거 가지고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조용한 공천이든 뭐 시스템 공천이든 간에 공천 국면에서는 민주당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에도 이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대체로 한동훈 효과를 누려왔는데 그 효과가 자칫 위기에 직면하거나 봉착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통제되지 않았던 공천자들의 과거 발언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이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직까지 이 도태우 후보자가 아니라 장해찬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을 못 내리는 이유는 예. 일단 부울경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소개해드린 조사 결과가 부울경에서 국민의힘 48%, 예. 민주당 25%입니다. 직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8%니까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확산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자칫 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볼 때 40% 초반이나 미만으로 내려간다면 저는 상당히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울경 여론의 미묘한 변화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그 지역에서. 왜냐하면 부산 또 예. 출신이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이 과연 장해찬 후보자 근데 장해찬 후보자를 또 함부로 또 마냥 이
전격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는 경선을 또 거쳤습니다. 예. 당은 당규에 따른 이 발언은 또 다른 이제 차원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여론의 지표를 보면서 아까 이성훈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민심은 천심이다. 그러니까 이 여론을 보면서 상당히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물론 뭐 우리가 정치적으로 당위성만 따지고 보면은 3, 4, 1원 예. 우리가 발언을 할 때 3번 생각하고 그제서야 이제 말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거 왜 빨리 끊어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정작 지도부는 또 내보내면 또 누구를 들여보내느냐 또 다른 후보자는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이 계속 연쇄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번엔 낙동강 벨트 되찾아오겠다고 해가지고 중직급 의원들을 대거 이동시켰잖아요. 근데 물론 비윤계만 이동시켰다고 하는 뒷말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민주당한테 빼앗겼던 7석을 다시 되찾아오겠다고 하는 전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정당 지지율로 보면 40% 가까운 득표를 했어요. 예. 근데도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8석에서 1석을 더 내주고 7석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거 내주면 진짜 큰 타격이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 2배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낙동강 벨트 지금 장해찬 뭐 후보 말씀도 하셨지만 낙동강 벨트는 다 초접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초접전 지역에서 만약에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낙동강 벨트를 다 찾아오겠다고 하는 전략 자체가 완전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면들을 훨씬 더 예민하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는 뭐 배선님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낙동강 벨트가 그러니까 이제 두 정당의 총선 승리를 이야기할 때 뭐 한강 벨트다, 금강 벨트다, 벨트가 많네요. 예. 근데 낙동강 벨트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다 회복을 한다. 이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보수 정당 소속의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총선 승리에 가까워지는 거죠. 반면에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지난번에 워낙 압승을 했던 총선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서 상당히 선전을 한다.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는 9개 지역구 중에서 5석이 지금 절반 이상이 민주당인데 여기에서 뭐 한 석 정도는 몰라도 한 4석 정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상당한 선방이 되는데 한 3석 정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거의 여기에 기반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힘 승리 쪽으로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한강 벨트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벨트 어디 중요해 이러면은 낙동강 벨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반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앞서는 그러니까 다수당의 지위를 가져가더라도 그건 사실 승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근데 낙동강 벨트에서 의석을 확실하게 빼앗아 온다고 하면은 상징성을 갖고 오게 되거든요. 좀 다르다. 예. 왜냐하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두 상징성 있는 대통령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봉화평산마을이 다 낙동강 벨트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건 영남 지역을 우리가 되찾아왔다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들이 그러니까 상징성을 갖고 오게 되는데 이걸 만약에 놓친 상태에서도 일당 위치도 제대로 못 받아온다 그러면은 국민은 완전 참패했다는 소리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게 선거 때마다 사실은 이 막말 이슈가 계속 불거집니다. 그럴 때마다 각 지도부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국민의 눈높이 이걸 강조를 하던데 그래서 두 분들께 사실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었어요. 4월 10일 이제 총선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민 평균의 눈높이는 어디까지를 이해하고 어디서부터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요? 어려운 질문이긴 글쎄요. 한데 뭐 평균을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보셨으니까 김용훈 국민의 후보가. 상식적인 눈높이일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막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역사 왜곡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어떤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친일정당이라는 공격을 많이 민주당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예. 또 관련돼 있는 설화도 많았었고. 그런데 그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 그 발언이 영향을 미친다. 그게 뭐 지금 이제 아까 그 다른 후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라든가 예. 아니면
전두환 예찬 발언과 관련해서도 예. 마찬가지잖아요. 도태우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경우 그건 굉장히 표심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예. 거기에 눈높이라고 하는 표현을 각 당이 쓰고 있는 것 아닐까 싶고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정반대일 거예요. 예를 들면 노인 폄훼 발언 같은 경우 예. 그 비슷한 발언 나오면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정봉주 후보의 발언은 사실 너무 여러 가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건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가치이긴 하지만 예. 천안함 사태도 그렇고 연평해정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안보의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소홀히 했다. 뭐 예. 이런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고 그게 또 일정하게 표심에도 영향을 미쳐왔단 말이에요. 근데 목함지뢰 사건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만한 발언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불교계 문제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불교계가 콜대 받았다고 하는 반발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정청래 의원 발언도 사실은 있었던 거고 근데 거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발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또 거짓말 논란까지 더해지니까 도저히 지켜줄래야 지켜줄 수 없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보통 이제 뭐 종교적인 부분은 많이들 이제 조심을 하는 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데 네 가지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렇게 빅데이터 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성, 돈, 역시 예. 성, 돈, 역시 예. 역시나 문제가 되는데 성은 뭐냐면 성적인 부분에 대한 발언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이게 남녀 간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돈이 뭐가 문제가 된다. 지금 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난 밤에 어제 일자로 또 정우택 또 공천받은 후보자가 또 바뀌는 이런 예. 현상 시도되는. 그다음에 여기 역시란 말씀이에요. 여기 역사입니다. 역사 관련된 부분 우리 일본과 관련된 부분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중국과 관련된 것도 최근에 이제 또 부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과 관련된 부분. 시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언이라든지 어떤 비리가 발견되면 무서운데 짧게만 하나 더 붙이면은 발언 파장 막말 논란이 어디에 주로 영향을 주냐면은 지도부도 빨리 결정할 수밖에 중수청. 이번 선거는 중수청 선거예요. 중도 수도권 그다음에 이제 청년청인데 예. 그러면 이성훈 앵커께서 이거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조금 과거에 한 말은 뭐 기회가 없는 거냐? 과거에 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 인생 끝장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히 젊을 때 질풍노도의 시기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웠고 힘들었고 또 좀 정신줄을 놓고 있었고 그런 거 분명히 있죠. 그런 걸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사회나 어른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른바 사반 봉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반은 반성, 그다음에 봉은 봉사. 예. 뭔가 정말 열심히 자기의 그 과거의 그 발언들을 씻어낼 수 있을 정도 씻어낼 수는 없지만 완전히. 그다음에 마지막 기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 많이 할 때 인사청문회 할 때도 아이고 저렇게 개인적으로 화려하게 산 사람이 그냥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 챙긴 사람이 기부 금액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네요.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미담으로 좀 장착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국민의 눈높이를 여야 지도부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군요. 토론 열기 잠시만 시키고 오겠습니다. 이슈앤피플 1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정봉주 의원 공천 취소되고요. 그 자리에 뭐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관심사가 많던데 강북을 말입니다. 이제 보니까 전략공천 얘기도 의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 민주당은 어떻게 결정하는 게 유권자 눈높이에 맞춘 걸까요? 전략 공천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이제 기대할 때 경선에 붙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선까지 갔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이 컷오프가 막말 때문에 컷오프가 되면 그 상대였던 사람이 그럼 1등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필요 없죠. 도태우 후보 다 경선에서 뚫고 올라온 후보도 지금 컷오프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냐 이런 논란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젯밤 늦게라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컷오프 결정을 한 거는
지금 박용진 의원과 관련해서 경선 문제까지 공정성 문제가 다시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서 저는 어젯밤에 컷오프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끝났다 이렇게 보고 컷오프할 있는 때는 거예요. 벌써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보관을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누구를 공천할지가 아니고요. 예. 그 박용진 의원이 계속 이의 제기를 하잖아요. 지금 재심 신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계속 끌고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까지 계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의 주장은 이거예요. 재심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이거는 경선이 완전히 완료된 게 아니고 당내 공식 후보가 정봉주 후보로 결정된 게 아니다. 재심 신청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점자인 내가 공천을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건 사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경선 결정을 당내 후보를 결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땐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부분적으로는 이제 김성환 평론가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예. 과연 이것이 지도부 눈높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냐. 지금 굉장히 총선 여론이 엄중합니다. 공천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리고 과연 어떤 공약을 또 비전을 각 정당이 양대 정당이 내놓을 거냐. 그렇다면 저는 지도부 눈높이가 아니라 정말 유권자 눈높이라고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정봉주 후보자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가정폭력도 지금 또 올랐죠. 그다음에 목함질에 관련된 발언도 또 올랐죠. 그러면 사실상 경선 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니었느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위 평가 10%도 납득할 수 없었던 박용진 의원이 그래도 꿋꿋이 경선까지 갔고 이 공천 받은 사람이 결격 사유가 발견이 됐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당위성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정치는 현실이니까요. 그래야만 지금 여론조사 상황을 보더라도 서울에서의 여론이 변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30% 아까 개헌 말씀드렸고요. 조국혁신당이 9%면 이런 여론을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최근에 해병대 또 이종섭 전 장관 관련해서도 여론의 부담을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안고 있다면 이럴 때 이런 공천을 그렇습니다. 박용진입니다. 박용진으로 가겠습니다 할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는 김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치명 체제를 더 공고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은 차점자기 때문에 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요. 차라리 그렇게 될 거면은 애초 경선을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승훈 변호사가 같이 3자로 붙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봉주 의원이 애초부터 컷오프 돼야 될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면 그러면 다시 이승훈 변호사랑 박용진 의원하고 다시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2차 3차 논란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컷오프를 한 거다. 그리고 전략 지역구로 지정해 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정철음이 잠깐 착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변호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 총선 탑3에서 준비한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공천의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들과 그 지지자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따뜻한 통합의 메시지가 부족한 것도 아쉬웠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종섭 이런 의대 증원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당에서 이건 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래요.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당장 그 이슈 때문에 당의 지지율에 지금 영향을 받는데 물론 당과 그다음에 정부 사이의 입장이 정리가 안 돼도 당이 이런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 일단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지. 지금 수도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수도권. 자, 지금 들으셨지만 선거까지 26일 남았습니다. 조용하게 공천했다던 여권에도 지금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먼저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 한계론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정확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동훈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재갈 공명도 재갈량도 유비 관우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짜오제롱 조자룡도 필요했던 것이고요. 상산 조자룡도 필요했던 것이고 저는 결과적으로는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여론조사에 좀 변화된 국면이 왔냐면
범민주 계열에서는 일단 조국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 보수 성향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조국이 왜 나와? 지금 조국이 나올 때야 이건 말도 안 돼. 근데 선거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지지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국입니다. 이러면 지지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또 민주당은 트로이카 체제로 중도층을 좀 더 끌어오기 위해서 김부겸 카드를 꺼내 들었고 또 치반 단속을 하기 위해서 아이고 이거 너무 친명 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로이카 체제라는 게 결국 인물 대결론의 폭을 넓혀준 거죠.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거론할 필요 없다. 내가 맞서겠다는데 한 명이 오래간 필요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배종찬 소장은 뭐 힘은 끄덕 없겠지 생각하는데 지쳐요 요새. 그러니까 이제 한 위원장도 먹어도 지치는데 하여튼 한 위원장도 지금 플러스 알파가 누구냐 인여 아니냐 누구냐 지금 공동선대위에 있는 인물들은 1+4라고 얘기했는데 이 4가 다 지역구 출마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화력이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러스 알파를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됐든 누가 됐든지 방전될 위기에 처한 이 배터리를 사랑의 배터리는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든 충전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26일 남았습니다. 좀 더 힘내셔야 됩니다. 네. 예. 좀 가려졌던 바닥 민심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민심을 가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평가를 이른바 한동훈이라고 하는 차기 대망론까지 등에 업을 만한 정도의 인물을 꺼내서 대통령을 가리고 그래서 일종의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킨과 동시에 야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끌고 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한동훈 얼굴만 보고 투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 애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국민들은 수직적인 당청 관계 좀 바꿔주십시오. 그때도 나왔던 얘기고요. 민생 문제 어떻게 좀 변화할 수 있는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사실은 요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지금 아무것도 충족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하고 런종섭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는 못해요. 이게 기본적인 한계가 국민들한테 아주 명확하게 다시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깔려 있었던 밑바닥 그 바닥 민심이라고 하는 게 다시 부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저희가 준비한 녹취부터 먼저 들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녹취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전지혜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과거 종북과 반미단체 활동 사실로 논란이 불거지자 후보직에서 스스로 사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컷오프 결정 철회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 측은 거절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당 국민의 미래에서 활동을 하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명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피선거권 박탈이 어느 정도 확실한 사람들이 얼마를 하지 못하다가 또 뒤로 승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반하고. 네, 조금 전에 좀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제가 이 녹취를 들었습니다. 시민사회에서요. 임태훈 씨 그 후보로 추천을 받은 분을 컷오프했더니 여기에 반발해서 상임위원들이 전원이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 의원님, 이거 이러다가 또 서로 제갈 길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이제 위성정당 그 틀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파국으로 가는 것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미 깨겠다고 선언하고 나왔겠죠. 예. 그러니까 임태훈 소장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했기 때문에 사퇴는 하지만 예. 이미 공천은 다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임태훈 소장 문제만 마지막에 그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아예
그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애초부터 시민사회하고 진보당 그리고 새진보연합 이렇게 세 축으로 들어오는 그 판 자체를 깨고 싶지는 않다. 예. 요 정도까지 저는 의사 표현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임태훈 소장 문제는 찬반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임태훈 소장을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다. 예. 왜냐하면 대체복무제를 민주당이 추진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병역 기피가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결국은 형기까지 채우는 상황인데 거의 특별 사면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건 안 된다. 자격 미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시민사회 목까지 얘기해서 민주당이 이번에 위성정당을 민주연합을 만들겠다고 하는 기본 취지로 봤을 때에도 이런 정도의 리스크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수용하는 게 타당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배 소장님 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 추천 놓고 지금 후보 추천을 했다가 사퇴하고 새 후보 추천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심한 상태라고 보십니까? 다 예상을 했죠. 다 예상을 했고 뭐 아무리 예상을 하고 지적을 하고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들 뭐합니까? 안 하는데. 귀 기울이지 않는데 우리 이슈 앤 피플만 들으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뭐냐면 간단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예. 원칙과 과정의 논란입니다. 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방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께서 너무 말씀 잘하셨는데 어떤 성격의 우리는 비례대표를 뽑고 예. 어떤 원칙이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들을 할 것이다. 물론 그런 게 없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두 번째는 비례대표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비례대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비례대표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이념색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뭔가 표를 더 얻기 위한 그냥 어떤 주목을 받는 사람을 비례대표 자리를 주면서 뭐 표를 더 얻기 위한 일종의 응원부대 성격 모르겠어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도 어떤 조사에서 모든 조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비례대표 왜 뽑냐. 일본은 비례대표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민주주의 제도를 그래도 현대 민주주의 역사는 길죠. 이해를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누가 비례대표가 돼야 되나. 저는 이제 임태훈 소장과 관련된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연합과 또 그 모집단이 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또 시민단체 등이 해결해야 된다면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누가 비례대표 후보가 되든 저는 임태훈 소장이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가면 민주당을 또 민주당 성향의 비례정당에 가면은 그 철학에 맞출 수밖에 지금 저는 임태훈 소장의 이 영향력이 가장 위대하다. 왜 군인권센터 소장으로서 왜 정치권에 들어가야 되죠? 저는 오히려 다 그러면 뭔가 좀 유명해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면 정치권에 들어가야 됩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있는 임태훈 소장의 군인권센터 소장의 모습 그대로 저는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인권센터 소장으로 남아서 시민사회 역량을 키워가는 것 이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우리 왜 정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되냐? 저는 이 문제부터 접근해야 되지 않은 거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니까 뭐 얘기를 더 깊게 들어가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예. 저는 국회가 정치권이 국민들의 모습하고 거의 닮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여성이 있고 청년이 있고 또 사회에 예를 들면 농민이 있고 어민이 있고 노동자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시민사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사람들이 각각의 대표성을 갖고 국회에 들어가야 그래야 정말 국민 눈높이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결정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정치권이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렇다고 하는 점에서 시민사회는 그러면은 정치하지 말고 늘 시민사회로 존재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얘기지만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너무 지나치게 원론적인 얘기에 가까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예. 따지면 노동자들의 대표성도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식 뭐 민주주의 체제로 얘기하면 미국은 또 상하원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례대표라고 하는 건 그런 대표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식 제도로 우리가 갖고 온 거고요. 그 비례대표의 어떤 존폐 문제까지도 연결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이번에 일종의 인큐베이팅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소수 정당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폐쇄 조항 3% 때문에 이 정도 지지율을 얻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진보성을 갖고 있던 이런 곳들이 예. 일정하게 지분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걸 민주당이 좀 야권의 큰 정당으로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 문화를 열어두기로 했다 그러면 시민사회에서 마냥 거부할 만한 명분이 없는 인사를 추천하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군에 안 다녀왔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거부할 명분이 저는 별로 없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런 다양성이나 비례대표제의 더 효용 가치를 높인다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아야죠. 그렇다면 연동형으로 하고 완전 연동형으로 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고 지금 당헌 당규에 양대 정당 모두 여성 지역구 30% 공천 권장만 해놓고 의무적으로는 안 해요. 저는 이것부터 좀 실천을 하자. 마지막으로는 청년들은 이번에 공천 결과를 보면은 물론 뭐 막말 논란을 빚는 그런 청년 후보자들도 있습니다만 다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청년 후보자들은 45세 미만입니다. 정치권에 들어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이들도 지역구도 중요하지만 비례 후보자들도 이들이 정말 진입할 수 있도록 45세 미만 특히 이제 30대가 대거 진입해서 이들이야말로 아까 김성환 평론가 그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의 숫자, 국민의 이 다양성 비슷하게 반영된 왜 그럼 30대는 인구수만큼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이들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된다. 30대와 45세 미만이 더 국회로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 언제 50대 이상 중년 마초 정치 끝낼 겁니까? 저는 이 과감한 결단이 다수당부터 집권 여당부터 추진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나중에 선거제 바꾼다고 하면요. 지금 비례 의원을 추천을 할 때 각 정당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폐쇄형 제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도 국민이 투표할 수 있게 개방형 제도로 저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권역별로 예. 비례 후보도 출마하게 해서 지역구 후보와 비례 후보가 같이 명부에 들어가서 비례 후보 중에서 민주당이 몇 명 추천하고 어느 정당이 몇 명 추천하면 예. 거기에서 국민들이 선택해서 표기해가지고 그 비례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각 정당이 정당 내부에서 소화를 하잖아요. 비례 후보를 추천하잖아요. 예. 그 불투명성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추천하는 몫이 있다 하더라도 그 추천하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또 선택하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투표 과정에서요. 네, 예. 외국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비례 명부 이름이 다 후보자들이 이름이 나오고요. 비례 명부에다가 아예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 예. 이런 것들을 하면은 비례 후보들도 투명성을 갖고 거기에다가 선출 대표성을 갖고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뭐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또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